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손해보험 모집인 자격과정 한 3편하고 4편 같이 공부할 최돈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편은 이제 손해보험이 되고요. 4편은 제3보험이라 해서 저랑 같이 학습하실 내용들은 주로 세부적인 상품들을 공부하실 거예요. 상품이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또 숫자 같은 것들 암기하셔야 될 것도 많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반면에 학습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보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리는 것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3편의 첫 번째 시간에 같이 공부하실 거는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개요하고요. 손해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죠. 우리 화재보험이 있는데 화재보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 2 나누어서 두 차시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손해보험이 뭐냐? 개요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우연한 사고로 생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보험자와 계약자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여러분이 용어들은 다 정리하셨으니까 피보험자. 자, 이 피보험자는 누구냐면 만약에 임보험이다 이러면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지만 손해보험에는 재산보험이 있죠. 재산보험은 뭐냐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산의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고요. 보험자는 누구예요? 보험자는 보험회사가 될 거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뒤에 가면 상해보험이라는 이런 데서 사고, 상해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우연한이라고 돼 있잖아요. 손해보험에서 의미하는 사고는 필연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고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우연해야 되고 두 번째 급격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천천히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몸이 약해졌다거나 점점 질병을 갖게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래의 사고여야 돼요. 이 외래의 사고라고 하는 건 신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상해사고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 자체로도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 이거를 사고로 우리가 정의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보상 금액을 계약 성립 시에 알 수 없는 불확정 보험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가액은 그 보험 목적물의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데 임보험은 보험가액 산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다 알 수 없거든요. 팔이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임보험은 주로 정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입원하면 하루에 10만 원, 수술 한 번 하실 때마다 3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얼마를 보상받을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3억짜리 건물을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럼 불이 나가지고 손해가 얼마나 날지를 알 수 없잖아요. 5천만 원 손해가 나면 5천만 원 보상 받을 거고 2억 손해가 나면 2억 보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사고가 나서 손해가 얼마인지를 책정한 이후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험은 불확정적 보험이고요. 이 손해보험은 법률적으로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보험업법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그런 보험 계약을 손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에는 간혹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이 맞다 틀리다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험업법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 요건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종류는요. 화재보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해를 보상하는 운송보험, 그 다음에 선박이나 해상 운송을 해서 일어나는 해상보험,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개념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리하시고 한 가지만 어디에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정의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의 특징인데요. 주로 이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고 예전에는 시험에 가끔 나왔었는데 요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뒤에 학습하실 내용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피보험 이익이 존재한다.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보험을 가입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이거는 동일한 물건이라도 피보험 이익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3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3억짜리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저는 건물주예요. 그러면 이때 피보험 이익은 뭐냐면 내 재산이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났을 때 재산 손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게 피보험 이익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건물, 우리 건물에 밑에 세입자가 있으세요. 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어요. 이 세입자는 왜 가입한 거예요?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건물주에게 손해만큼을 물어줘야 되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겨요. 그러면 화재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건물주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라도 건물주는 재산 손해를 보전하고 싶은 것이고 세입자는 배상 책임을 보전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보험을 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이래요. 법률상 최고 보상 한도. 그래서 보험 목적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3억짜리 건물 갖고 있었잖아요. 저는 3억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 느낌상 3억인 거예요. 이 건물의 법률상 최고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손해사정인이 계산하는데요. 제가 보험을 3억으로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난 시점에서 손해사정인은 두 가지를 고려할 거예요.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계산하면 그 가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예, 이렇게 그 시점에서 법률상 계산된 최고 가치, 이걸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하고 이 보험 가액은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확정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험 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택화재처럼 일반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이런 경우에는 그 가액을 내가 잘못 기재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는 오류를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다.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뭐냐면 가액과 상관없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한 금액. 제가 3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3억은 뭐예요? 보험 가액이에요. 근데 제가 화재보험을 1억 원만 가입했어요. 그러면 가액하고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건 1억 원이잖아요. 요 3억 원이 보험 가액인 것이고 내가 보험에 가입한 1억 원이 가입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상 한도. 그렇죠. 제가 1억 원짜리 가입했으면 보험회사는 건물이 3억 원이라고 해서 3억 원을 보상해 주지는 않을 거니까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최고 한도, 요거를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요. 보험 목적의 양도. 제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이분이 만약에 화재보험을 안 들면 무보험 상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건물을 팔게 되면 그 목적물 자체를 계약자나 피보험자를 변경하면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무보험 상태를 방지해주는 그런 제도고요. 자,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대신 위임받는다. 그래서 권리나 아니면 물건을 대신 위임받는 걸 대위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잔존물 대위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대신 위임받는 거고요. 청구권 대위는 권리를 대신 위임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잔존물 대위는 제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어요. 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갑자기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도난 신고했어요. 30일 지나면 전손으로 간주해서 저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60일쯤 지나서 그 자동차를 찾았어요. 그럼 그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제 거예요? 아니면 보험회사 거예요?에 대한 문제예요. 보험회사는 저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니까 저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해를 다 보상받았어요. 나중에 차를 찾게 되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보험회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 소유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잔존물 대위고요. 청구권 대위는 제가 3억짜리 건물 아까 갖고 있었잖아요. 세입자가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세입자분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화재보험을 안 들었으면 그 세입자분에게 불난 거 물어주세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재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서 제 재산 손해를 전부 다 만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청구권, 그 세입자에게 물어주세요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구 거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건물주를 대신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남아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서 보험회사로 넘어가서 보험회사에서 행사하는 것을 대위라고 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보험 성립의 기본이 되는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 우리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실제 손해만 보상받는 것이지 그 보험 가입으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금 받고 또 손해배상 청구하고 자동차 소유권 인정하고 이러면 이득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대위권이 생긴다. 이런 얘기고, 손해 방지 의무는요.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손해가 날 거잖아요. 이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도 같이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여러분이 크게 뭐 용어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지만, 특히나 여기 보험 가액하고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개념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보험이죠. 화재보험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화재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으로 구분한다. 여기 제가 별표를 3개 쳐놨어요. 이 별표는 이제 3개가 끝이에요. 이 별표의 의미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보다는 많이 나왔다, 많이 나오지 않았다의 개념이에요. 앞에 2페이지는 별표가 하나도 없었죠. 최근에는 출제가 많이 안 됐다는 거고요. 여긴 별표가 3개니까 최근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별표가 많은 부분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화재보험을 우리가 주택화재보험하고 일반 화재보험으로 구분하는데요. 구분 기준은 그 어떤 목적물에 대한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대상 물건이 주택화재보험은 주택물건의 건물과 가재, 그런데 일반 화재보험은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 이렇게 구별해요. 이 물건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화재보험의 대상을 우리가 구별해 놓은 거예요. 이럴 때 구별 기준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크게 2가지죠. 하나는 화재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거야 라고 하는 발생 확률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손해가 얼마나 커질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림을 살고 있는 집하고요, 물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하고 누가 더 사고 확률이 높냐면 공장이 사고 확률이 높죠. 기계도 다르고 기름도 다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공장이라면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 하나는 목조 건물이에요. 사고 날 확률은 똑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건물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목조 건물은 기둥 같은 게 타면 건물이 무너질 수 있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을 우리가 주택화재보험, 주택물건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공동주택 중에서 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이 되고, 여러분이 동네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건물 있죠. 5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은 주택이에요. 이거는 주택이냐 아니냐? 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층에서 뭘 하냐에 따라서 이 건물 전체의 사고 발생 확률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1층에서 제일 위험한 그런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의 요율로 전체 화재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은 사람이 사는 주택물건이고요. 크든 작든 규모와 상관없이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면 공장이고요. 사람이 살지도 않고 물건을 만들지도 않는 나머지 다, 뭐 학교, 공장, 사무실, 가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물건.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담보 내용은 화재는 직접 타거나 그을리거나 한 손해고요. 벼락, 그 다음에 폭발 파열인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스가 폭발했어요. 가스가 폭발하면서 불이 났어요. 이거는 보상이 다 되는데요. 폭발만 하고 끝났어요. 그럼 폭발하면 막 담도 무너지고 막 여러 가지 폭발에 의한 손해가 생기겠죠. 이거를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은 특별 약관으로 다시 보험료를 내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담보가 됩니다. 여기 별표 3개 쳐놨는데 여기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택 물건은 폭발 파열을 특별 약관으로 추가 가입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고요. 일반 물건과 공장 물건도 폭발 파열이 자동 담보된다. 틀린 거예요. 폭발 파열은 주택 화재보험에서만 자동 담보된다. 요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소방손해는 뭐냐면 불을 끄는데 가운데서 발생한 손해예요. 불 끄는데 무슨 손해가 있을까요? 불을 끄기 위해서 문 같은 거 막 부실 수도 있고요. 소방호수가 힘이 굉장히 세요. 가구 같은 거 막 다 부서지고 창문도 깨지고 가장 최악의 소방손해는 침수손이에요. 물이 들어간. 예를 들면 크게 뭐 망가진 건 없지만 모피 가게에다 물을 뿌렸다든지 가죽 가게에 물을 뿌렸다든지 소금 가게에 물을 뿌렸다든지 이러면 침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요거를 저희가 소방 손해라고 하고 피난 손해는 뭐냐면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딴 데 옮겨놨어요. 피난을 한 거죠. 근데 운이 없으려니까 그 피난한 곳에서 또 불이 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 화재보험으로 보상하겠다. 여긴 조건이 있는데 옮기고 나서 5일 이내에 불이 난 경우에만 보상을 해줍니다. 뒤에 바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5일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잔존물 제거 비용은 뭐냐면 화재가 나서 제가 이제 막 재산 손해가 엄청나게 커요. 전손됐다고 칠게요. 다 탔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 화재에 진압하고 난 나머지 물건들을 치우는 비용을 추가로 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잔존물 제거 비용인데 이것도 화재보험에서 주겠다. 대신에 요거는 손해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주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지급보험금 계산하실 때 계산 문제로도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개념만 기억하시고요. 일반 화재보험은 똑같이 화재, 벼락, 소방, 피난, 잔존물 제거 비용 다 똑같아요. 뭐만 없어요? 폭발, 파열은 특별 약관으로 별도로 추가 가입해야 된다는 것만 다른 거예요. 약관은 주택화재보험은 주택화재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일반 화재보험은 주택이 빠졌죠? 화재보험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택화재보험은 폭발, 파열은 자동담보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이제 보상하는 손해 한번 살펴볼게요.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재산 손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재에 따른 직접 손해, 타거나 그을는 손해고요. 두 번째, 소방 손해, 부시거나 침수된 손해고요. 세 번째, 피난 손해. 피난 손해 아까 며칠이었죠? 5일. 요거를 시험 문제 낼 때 다양한 형태로 내요. 예를 들면 3일 안에만 보상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처럼 3일 안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5일 이내에 보상을 하니까 3일 안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을 해요. 근데 3일 안에만 보상한다고 하면 4일, 5일이 포함 안 되니까 그 지문은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날짜 5일 잘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사고가 났어요. 피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린 손해, 분실, 도난 손해는 보상된다 안 된다? 제외 안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여기 피난 손해 날짜하고요. 그 다음에 도난과 분실도 보상한다. 요 지문이 가장 많이 나와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비용 손해는 잔존물 제거 비용 그래서 손해액의 10% 한도로만 보상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쓴 비용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위권이 있었죠. 그 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들 그 다음에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들 기타 협력 비용이 있다면 요거는 다 보상해 주겠다. 요거는 이제 비용 손해로 구분하는데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올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다음 중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슨 손해 무슨 손해 무슨 손해 아닌 거 골라라.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임시생활비는 비용 손해가 아니다. 요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재산 손해에서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비용 손해는 전체적인 게 중요하고요. 해당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손해액의 10%까지만 잔존물 제거 비용이 발생한다. 요건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 또는 일반 화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박스 안에 넣어놓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첫째,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보상하지 않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두 번째,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난 그리고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 보험 목적물의 발효, 자연 발열, 자연 발화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요. 이건 개념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자연 발열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일회용 라이터를 그냥 베란다에 놔둔 거예요. 또는 차 앞에 놔둔 거예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펑 하고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자열 발열이에요. 자연 발화거든요. 그래서 펑 터지고 끝났어요. 그럼 그 라이터는 보상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자연 발열이니까. 근데 펑 하고 터지면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불이 붙은 거는 원인과 상관없이 화재잖아요. 그거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열이나 발화가 돼서 그 자체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한 화재는 보상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지금 저는 라이터를 예를 들었지만 더 중요하고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불이 나거나 자연적으로 열이 나서 그 자체가 손해가 났다면 그건 보상하지 않겠다는 개념이고요. 뒤에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화재가 아닌 수도관이나 수압기 등이 파열로 생긴 손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겨울에 추워요. 그래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화재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건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 전기기기 또는 전기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이것도 보상하지 않겠다. 예를 들면 갑자기 퍽 하더니 두꺼비 집이 확 타서 끝났어요. 그럼 그 두꺼비 집을 보상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는 거죠. 왜? 전기적 사고니까. 그런데 퍽 하고 거기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 불난 거 자체는 보상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저희는 두꺼비 집으로 얘기했지만 큰 건물들은 자가 발전기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수십억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퍽 하고 전기적인 사고로 수십억짜리 발전기가 망가졌다. 이건 화재가 아니니까 보상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전쟁, 혁명, 폭동, 소요, 노동쟁이 이런 걸로 인한 것은 화재가 됐든 연소가 됐든 보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핵 연료 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사고로 인한 손해, 방사선을 쬐다든지 방사성에 오염돼서 발생된 손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령에 의해서 재산이 소각되거나 유사한 손해, 이런 것들은 보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와 섞어서 시험 문제가 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별표 쳐드린 거고요. 특히나 여기 2개짜리 폭발 이럴 때 도난 분실 안 된다. 두 번째, 자연 발열 발화 안 된다. 그 다음에 전기적 사고만 보상하지 않는다. 요 3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요거는 예시 형태로, 케이스 형태로 문제가 나는 경우인데요. 첫째, 옆집의 화재 사고로 주택 내 가재 도구가 불에 타서 파손됐다. 그러면 옆집에서 사고가 나서 옮겨 붙었잖아요. 그러면 옮겨 붙든 어쨌든 화재죠. 이거는 보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벼락으로 인해서 냉장고가 파손됐다. 아까 우리 벼락하고 폭발 파열인데 요거는 집에서 냉장고가 파손됐다면 당연히 보상이 될 거고요. 갑작스러운 추위로 수도관이 파열돼서 가재 도구가 침수됐다. 예, 수도관 파열이 됐지만 화재로 인한 파열은 아닌 거죠. 예, 요거는 안 될 거고요. 화재 시 가재 도구를 앞길에 놓았으나 밤중에 도난당했어요. 화재로 인해서 피난을 시켜놨는데 그거 누가 가져갔죠. 도난 및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피보험자의 채무자가 악의를 품고 방화를 해서 건물이 소실됐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채무자이든 악의를 품든 안 품든 방화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불났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원인과 상관없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지문들 많이 나와요. 계약자에게 원한이 있는 자가 계약자 주택에 방화해서 전소됐다. 이거는 당연히 원한이 있든 방화를 했든 보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화재 때문에 마당에 내다 놓은 TV를 도난당했다. 이거는 도난 분실 안 된다 그랬고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뿌린 물이 TV에 스며들어서 고장이 났다. 이건 뭐예요? 소방손해에 해당되는 거죠.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뿌린 물, 그것 때문에 입은 손해이기 때문에 얘는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하고 지문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계약 및 장기계약의 보험료율 할인인데요. 원래 화재보험은 1년짜리 소멸성이죠. 1년 동안 보험을 가입하시고 불 나면 보상받고 불 안 나면 소멸돼서 없어지고 자동차 보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를 만약에 계속계약을 했다. 올해 만기가 됐는데 내년에 다시 갱신을 했다. 요게 이제 계속계약이고요. 장기계약은 뭐냐면 1년짜리인데 3년치 한꺼번에 냈다. 뭐 2년치 한꺼번에 냈다. 이럴 때는 할인을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계약의 요건과 보험료율 할인. 자, 먼저 계속계약은 동일한 보험회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같아야 되죠. 제가 A라는 회사에 화재보험 들고 B라는 화재보험에 든 건 새로운 보험이잖아요. 같은 회사에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동일 군의 위험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물건이나 담보 같은 게 같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보험 기간이 1년인 거를 다시 가입해야 계속계약이죠. 예를 들면 1년짜리 가입하고 나서 3개월만 더 할게요. 이거는 연장계약이지 계속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동일하고 군의 위험이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1년일 때 요때 같은 계약으로 보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다른 군의 위험에 대해서도 계속계약 할인이 적용된다. 이런 지문이 나와요. 틀린 거고요. 할인은 계속계약을 했기 때문에 깎아주는데 5%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연보험료율의 95%를 적용한다. 다시 얘기하면 5%를 할인한다. 이게 시험에 숫자 바꿔서 10%를 할인한다, 85%를 적용한다 이런 지문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계약은 5% 할인이다. 기억해 두시고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다시 체결했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면 1년짜리를 중간에 다 해지하시고 다시 체결했다. 이건 연결된 거로 보는 거 아닌 거죠. 새로운 계약 체결을 보기 때문에 제외. 그래서 여기 보면 중도 해지 후에 체결한 계약도 적용한다. 이런 질문 나와요. 적용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자, 장기 계약의 일시납 할인이 있는데요. 보험기간은 1년에서 3년. 그 일시납을 막 20년치 이렇게 못하고요. 3년까지만 일시납을 받아주고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이어야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할인을 해주느냐? 자, 이때는 여러분이 심플하게 생각하셔서 그냥 1년마다 25% 할인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제가 100% 보험료 다 내죠. 그럼 두 번째 거는 25% 할인해 주니까 얼마 내면 돼요? 원래 200%를 내야 되니까 2년치니까 200%인데 25% 할인해 주니까 175%를 내는 거예요. 3년치는 또 25% 할인해 주니까 2년 동안 25%씩 50% 할인 받겠죠. 그럼 원래 300%인데 25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초과 2년 미만이다. 2년을 못 채운 거예요. 이럴 때는 연요율에다가 175%, 그 다음에 모자란 거에 대한 단기 요율표 이런 걸로 계산하고요. 2년을 그냥 옹골차게 2년을 먼저 일시납으로 냈다. 이럴 경우에는 25%, 그래서 175%를 내게 되고요. 3년을 옹골차게 냈다. 그러면 250%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년하고 3년 사이의 단기 계약이다. 그러면 일단 250%의 단기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 특히나 이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1년은 100%, 2년은 175, 25%씩 깎아주는 거예요. 3년은 250, 그 사이에는 175에다가 단기 요율, 250에다가 단기 요율 이렇게 계산하시는데 시험 문제에 1년 초과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75%에다가 1년 계약의 단기 요율표를 적용한다. 1년은 이미 끝난 거고요. 2년째 계약에 단기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린 거고요. 숫자 바꾸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년 계약하면 150%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물론 다양한 숫자로 나오겠지만 제가 여기 써드린 건 뭐냐면 자주 출제됐던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째 150%라는 지문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하시고 3년째 275%라는 지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플하게 1년에 25%씩 할인해 준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택물건과 일반 물건은 80% 코인슈어런스라는 걸 적용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고요. 네,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물건이 주택물건과 일반 물건. 이건 아까 제가 앞에서 보험 가액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린 거예요. 일반인이 보험 가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의 오류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20%. 그래서 20% 위아래이기 때문에 80%가 코인슈어런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정교하게 계산할 수 있는 공작 물건은 제외가 되는데요. 해당이 안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공작 물건은 왜 해당이 안 되냐면 공장은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해요. 회계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보험 가액을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뭐 물가 상승, 감가 상각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자산 가치를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공장은 보험 가액을 원 단위로 정확히 알아요. 물론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계산된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입 시점에서 가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다르게 가입했다는 건 의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택물건, 일반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공작물건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택물건과 일반 물건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내가 보험을 가입한 게 가액의 80%만 넘으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0% 안에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저희가 인정해주는 오류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비례 보상하지 않고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 비례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3억짜리 건물이 있는데요. 3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보험을 1억짜리 보험을 든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치가 3억인데 1억밖에 안 들었으니까 조금밖에 안 들었잖아요. 이런 보험을 우리가 일부 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고가 나서 절반 정도가 탔다고 칠게요. 절반 정도가 탔으면 손해액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쯤 손해가 난 거죠. 절반 탔으니까요. 그럼 제가 만약에 3억짜리 건물인데 3억을 보험을 잘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전부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1억 5천 손해 났으니까 그냥 1억 5천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3억짜리 건물을 1억밖에 안 들었잖아요. 나는 1억을 들었고 손해가 1억 5천 났으니까 1억을 보상해 주세요가 맞느냐?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탔을 때 1억이잖아요. 이 보험은 다 탔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에요. 반밖에 안 탔으니까요. 이분은 지금 가입 금액의 50%, 5천만 원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례보상이라고 하거든요. 3억짜리를 1억만 들었으니까 1억 5천 손해 나더라도 3분의 1, 5천만 원만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1억이 아니고 지금 80%, 38이 24면 2억 4천이잖아요. 이분이 예를 들면 2억 4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다 탔을 때 2억 4천이니까 반 탔으니까 1억 2천만 받으세요. 이게 비례보상이잖아요. 그런데 80% 이상 가입했다면 5차 범위 내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1억 5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요 80%가 일단 중요하고요. 80% 요것이 뭐냐? 이게 80% 코인슈어런스다 라고 하는 정의, 그리고 이때는 전액을 보상한다. 요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목적의 범위 한번 보실게요. 가입 대상은 저희가 주택물건, 가입 대상 물건이 주택물건인 경우에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과 그 수용 가제, 그러니까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다만 주택 병용 물건, 주택하고 뭔가가 같이 있는데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같이 있는 것 중에 제일 위험한 걸로 봐야 되는데 주택으로 봐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습소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뜸, 찜질, 접골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은 조산원. 그래서 주택 병용 조산원은 주택 물건에 해당한다. 이거는 O예요. 그래서 주택 물건으로 보는 거는 교습소, 치료소, 조산원 등이 있다. 기억해 두시고, 콘도미니엄, 사람이 살림만 하는 것 같은데 파는 방이잖아요. 거기다가 오피스텔, 기숙사 건물, 공장 내 기숙사, 이거는 주택 물건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일반 물건에 해당되고요. 공장 내 기숙사는 기숙사이긴 하지만 어디 있어요? 공장 안에 있잖아요. 이거는 공장 물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다음 중 주택화재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하면 여기 있는 것들 몇 개 써놓고 콘도미니엄 또는 공장 내 기숙사 써놓으면 여러분이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외되는 게 뭐냐 중요하고요. 가제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우리 가제도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가제고요. 자동담보와 명기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지금 3개씩 나오죠. 3개씩. 다음 중 자동담보 물건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명기 물건이 아닌 것은. 명기 물건이라는 게 뭐냐면 자동담보는 청약서에 일일이 안 써도 담보해 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명기 물건은 써놓은 것만 보상해 주겠다는 거니까 청약서에 표시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는 것만 묶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크게 어렵진 않고요.
자, 자동담보는 뭐냐면 건물의 부속물은 자동으로 담보하겠다. 예를 들면 칸막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담이라든지 꽃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로 봐서 일일이 쓰지 않더라도 보상해 주겠다는 거고요. 부착물 있죠. 간판이라든지 네온사인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선전탑 이런 것도 자동으로 보상해 주겠다. 빨갛게 표시된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빨간 거를 넣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거예요. 명기 물건은 뭐냐면 표시를 안 하면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 믿기시지 않겠지만 30억쯤 현찰을 갖고 있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이 다 탔어요. 그러면 나중에 불 끄고 나면 뭐만 있는 거예요? 종이 탄 재만 있잖아요. 이게 30억인지 못 쓰는 신문지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디 봤더니 막 깨진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항아리 쪽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고려청자예요. 3억 원짜리예요. 이게 고려청자인지 아니면 우리 집 장독 항아리인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써줘야 돼요. 돈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인지, 우표 이런 것들은 다 종이잖아요. 어차피. 그 다음에 귀금속, 귀중품, 골동품, 그 다음에 작가의 원고, 설계사의 설계안, 그 다음에 동산, 이거 제품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줘야만, 써주고 나서 그 금액이 적당한지를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감정을 해서 표시된 것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기 물건과 자동담보 물건을 비교하는 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챙기시고요. 지급보험금의 계산인데요. 얘는 계산 문제로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가입금액, 내가 가입한 거하고 가액, 요거를 비교할 때 얘는 지금 주택화재보험이기 때문에 80% 코인슈런스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가액의 80%보다 많냐 적냐를 보시는 거죠. 자, 가액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3억 원이었죠. 3억 원의 80%면 2억 4천이에요.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입한 게 2억 4천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80% 이상 가입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전액 다 보상해 줄 거예요. 그래서 손해액, 전액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입금액이 80%보다 작다. 이건 비례보상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비례보상이 되냐면 손해액에다가 가입금액이 예를 들면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나누기 보험 가액의 80% 2억 4천만 원이다. 그럼 2억 4천만 원. 그러면 2억 4천만 원 대비 1억 원이 몇 퍼센트야? 그 퍼센트에다가 손해액을 곱해준 것만큼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80% 안 했기 때문에 1억 원이 3억 원의 3분의 1이니까 1억 5천 사고 났을 때 5천만 원만 줄게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80%인 2억 4천 대비 1억 원이 몇 퍼센트야를 계산해서 손해액의 그만큼만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이고요. 밑에 보시면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핵심은 손해액의 몇 프로? 10% 안에서만 지급을 한다. 기억해 두시고 재산손해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합계액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예를 들면 두 개를 합치더라도 가입금액이 3억이면 3억 이상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개념이에요. 자, 예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험 가입금액이 6천만 원이고요. 가액이 1억 원이에요. 손해가 1,000만 원 났어요. 그러면 지급보험금이 얼마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보셔야 돼요? 가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럼 1억 원의 80%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그러면 가입금액이 8천만 원보다 큰가 작은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크다면 가입금액이 9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 나가는 거예요? 손해액이 전액 나가니까 1,000만 원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6천만 원이라서 8천만 원보다 작죠. 이럴 땐 비례보상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손해액 1,000만 원을 곱하기 지금 위에 가입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액의 80%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8천만 원 분의 6천만 원이니까 4분의 3인가요? 4분의 3이죠? 그럼 얼마 나가는 거예요? 750만 원이 나가겠네요. 4분의 3만 지급되니까 지금 8천만 원 대비 6천만 원밖에 가입 안 했으니까 1,000만 원 손해난 거에 4분의 3만 받으세요. 그래서 7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해서 전액을 줄 건지 비례보상할 건지 그거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서 요즘에는 요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가입 금액은 1억 원인데 전부 보험이에요. 전부 보험이라는 건 뭐예요? 비례 보상 안 한다는 거죠. 재산 손해액이 8천만 원이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2천만 원이고요. 잔존물 보전 비용이 500만 원이다. 이때 합계액이 얼마냐? 요 문제는 위에처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볼 거냐면 잔존물 제거 비용이 손해액의 10%까지만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입금에 상관없이 재산 손해가 8천만 원이고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전 비용이 500만 원인데 보전 비용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500만 원. 재산 손해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부 보험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잔존물 제거 비용이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을 다 줄 거냐? 아니죠. 재산 손해의 10%니까 8천만 원의 10%면 얼마예요? 800만 원이잖아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2천만 원 나갔지만 실제로 우리가 10% 내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8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8천만 원에다가 지금 잔존물 제거 비용 10%만 나가니까 800만 원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500만 원이 나가겠죠. 예, 그럼 얼마예요? 9,300만 원. 맞나요? 네, 9,300만 원이 나가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 보험금 합계액은 9,3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급보험 계산에서 아까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 외에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었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 3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타 협력 비용도 마찬가지로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은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초과해서 주는데 뭐만 안 되는 거죠? 잔존물 제거 비용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손해가 뭐냐? 이때는 잔존물 제거 비용을 뺀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화재보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